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은 안 드셔도 커피는 한 잔씩 마셔야 된다는 분들 많이 계시죠. 또 사람들 만나고 일하다 보면 하루에도 몇 잔씩 마시게 되는 게 커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커피를 좋아하는지 커피값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비싸다고도 하고, 또 한 집 건너 한 집이 커피점일 정도로 커피점들이 참 많죠. 그런데 커피는 처음 어떻게 발견되고 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즐겨 마시게 됐을까요? 오늘 역사 속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커피와 관련한 재미난 이야기들 들어보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각종 농작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미래의 식량 위기에 대한 경고도 자꾸 나오고 있죠. 앞으로는 첨단 기술 혁명이 식량 위기를 해결하는데 그래서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라면서 실제 그 사례들을 소개하는 책이 최근에 나왔는데, 오늘 체크리스트 시간에는 음식의 모험가들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의 식량 문제와 또 어떤 희망이 남아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요즘은 유독 커피 맛이 가장 좋을 만한 계절이지요. 오늘 역사 속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커피와 관련한 재미있는 역사의 장면들 쭉 돌아보겠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커피와 같이 달콤한 남자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커피가 달콤해요? 설탕 많이 넣으면요. 그래서 3스푼. 프림 2스푼. 그거 아십니까, 썬킴 씨? 저희 그 게시판에 네. 도대체 이진우하고 썬킴은 어쩜 그렇게 박자가 안 맞냐. 정말 대단하다.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너무 이제 궁합이 잘 맞아 보이면은 다른 네. 프로그램에서 질투하니까 약간 네. 사람이 너무 완벽하면 안 되죠. 예, 이거 일부러 하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네. 아무튼 달콤한 커피. 네. 커피 얼마나 드세요? 자주 드세요? 커피 뭐 자주 마시죠. 지금도 방송하면서 잠깐 좀 마시고 있는데 우리 이 기자님은 어느 정도 하루에? 저는 커피를 한두 잔은 마시죠, 그래도. 근데 뭐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저도 이제 그 아라비카 원두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예. 요 원두 커피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상륙한 것이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1999년 신촌 이화여대 앞 별다방 1호점 이 문 열면서 요 원두 커피가 유행을 하기 시작했고, 네. 그 전만 하더라도 그냥 다방 가면 커피죠, 그냥. 그렇지는 않았어요. 아이, 어디 좋은 데 가셨구나. 아니요, 그 이전에도 뭐 독수리 다방도 있었고, 그 동네도. 뭐 독수리 다방 가서 뭐 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도토루, 자댕 이런 그 커피숍 브랜드가 있었죠. 아까 가서 뭐 저기요 이모님 뭐 달라고 하셨나요? 자댕에 가서 이모님을 찾았다고요? 저기요 뭐 달라고 하셨나요? 커피. 그러니까 네. 메뉴가 커피였다니까요. 그 커피가 그 설탕이랑 크림 타는 커피가 아니라, 물론 크림도 옆에 이제 그렇죠, 액상으로 그렇죠. 네. 넣기는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원두 커피였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원두 커피였고 대표적으로 그 당시 원두 커피라 여러 논란이 있군요, 어쨌든. 그러니까 비엔나 커피. 네. 비엔나 커피는 지금도 그 명동에 가면은 이건 뭐 역사적인 유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카페 가무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비엔나 커피를 소개를 한 데죠. 근데 재밌는 것이 원래는 거기가 카페 까뮤였는데 네. 80년대 초반에 이제 정부에서 상호 이름에서 영어 빼라 라는 조치가 내려와가지고 까뮤에서 가무로 바꿨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거기서 파는 건 비엔나 커피였어요? 비엔나 커피를 처음 우리나라에서 소개를 했죠. 말씀 나온 김에 비엔나 커피와 원두 커피는 다릅니까? 다르죠. 일단 비엔나 커피를 설명을 드리면은, 네. 비엔나 커피는 비엔나에 없는 거 아시죠? 아니, 그거는 알죠. 예. 비엔나 소세지는 비엔나에 없는 걸로 또 아시고. 뭐 없는지까지 확인 안 해봤지만 어쨌든. 아니, 원래는 아인슈페너가 원래 이름이지 않습니까? 네. 그 비엔나 커피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 1683년도에 네. 그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조 오스트리아의 수도가 이제 비엔나였는데, 오스만 트루크가 침공을 했어요. 포위를 했거든요, 비엔나를. 네. 이제 곧 함락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당시 오스만 트루크에 근무한 적이 있는 콜시스키라는 한 병사를 예. 야, 옆 나라 폴란드에 가가지고 지원병을 좀 요청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살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제가 꼭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네가 오스만 트루크 병력을 통과해야 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터키어를 알기 때문에 예. 터키 군사로 위장을 해서 통과하겠습니다. 굴럭 출발을 했어요. 근데 터키어를 하다 보니까 이 콜시스키는 오스만 트루크 병력을 지나서 폴란드에 도착해서 예. 지원군을 요청해서 지원군에 도착을 했거든요. 예.
그 당시만 하더라도 폴란드 육군은 그 유럽 최강이었기 때문에 이 손쉽게 오스만 투르크를 물리쳤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폴란드 지원군이 이제 몰려오니까 이 다 놔두고 간 거예요. 오스만 투르크 군대들이요. 예. 근데 오스만 투르크에서는 그 이제 커피를 벌써 이제 상용을 마시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커피를 한 500kg 정도 포대를 놔두고 황급하게 떠난 상황이었어요. 오스트리아에서 나와가지고 그 비엔나에서 예. 야 이거 뭔데 시커먼 콩 같은 거 예. 이걸 얘네들이 여기 놔두고 갔냐? 그랬더니 그 콜시스키란 친구가 저기 이 콩의 소유권을 저한테 넘겨주시면은 네.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그게 낙타 똥인 줄 알았대요. 시커머니까. 비슷하게 생겼죠. 예. 너 다 가져라고. 확실하죠? 이제 제 거죠? 아 그래 너 다 가져. 네. 어휴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슬람인들이 네. 갈아서 마시는 차인데 요거 여기가 제가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예. 요거 갈아서 만들어 팔아도 되겠습니까? 팔으라고 마음대로 파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콜시스키가 1683년에 이걸 처음으로 비엔나에서 갈아서 팔기 시작했어요. 아. 그 브랜드가 네. 이건 역사적 팩트이기 때문에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그 브랜드 이름이 블루보틀이에요. 그 가게의 가게 이름이 상호가. 상호가 메뉴판에 있는 거는 아니고 상호가 상호 이름을 블루보틀로 지은 거예요. 아하 예. 그래서 비엔나에서 이제 커피 붐이 일기 시작했는데 맛있으니까. 그게 원두 커피네요 결국. 원두 커피죠. 네. 그런데 그 당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마부들이 네. 이제 어떤 식으로 그 근무를 했냐면 계속 이제 뛰어야 되니까 예 예. 밥을 먹을 끼니를 챙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음흠. 그래가지고 이 마시고 있는 커피 가지고 한 끼 때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예. 하다가 커피 안에 설탕을 붓고 그다음에 크림을 얹어가지고 예. 마시는데 예. 마시고 있는 상태에서 또 손님이 부르면 또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한 손으로는 말 고삐를 잡고 한 손으로는 간단하게 이 생크림을 얹은 예. 커피를 마시면서 손님을 받으면 되겠다. 아하. 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다가 아인 하나 네. 슈페너가 말고삐란 말이거든요. 하나의 말고삐 한 손으로는 말고삐를 잡고 한 손으로는 커피를 마시자. 그래서 이 커피 이름은 아인 슈페너로 하자. 아하. 근데 나중에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인들이 딱 가서 보니까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저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비엔나에서 만든 커피니까 비엔나 커피로 하자. 아, 그걸 일본인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일본인들이 명명한 게 비엔나 커피고 그게 우리나라까지 들어와가지고 아인 슈페너가 비엔나 커피가 됐습니다. 이야. 이거 준비 안 했는데 바로 튀어나오잖아요. 이거. 이야. 이게 이런데 누가 궁합이 안 맞는다고 말씀. 그런 역사가 있었군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아인 슈페너 드실 때 이런 얘기 하시면 사랑이 꼽힌다니까요. 커피 마시면서. 네. 원래는 그 저도 어딘가에서 읽었는데 커피가 어떻게 처음에 생겼냐 하니까 어느 나라 목동이 그 뭐 양을 치고 있는데 어디 가서 양이 뭔가를 먹고 온 다음부터는 갑자기 얘가 힘을 내고 뭐 이러는 것 같아서 도대체 뭘 먹고 오나 가봤다가 우연히 발견했다는 뭐 만들어진 이야기겠죠. 그런 얘기 듣긴 했어요. 예. 그 설이 이제 소위 뭐 커피의 기원설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는데 예. 그 기원 후 8세기 때 그 이디오피아에 있던 칼디라는 목동이 네. 염소를 끌고 이제 그 산에 올라갔는데 염소가 사라진 거예요. 네네. 염소야 어딨니? 예. 찾아보니까 무슨 빨간 열매를 먹고 있는데 얘네들이 흥분해가지고 폴짝폴짝 뛰고 있는 거예요. 염소들이요. 매. 그래가지고 저 열매가 무엇이길래 저 염소들이 저렇게 팔짝팔짝 뛰나. 그래서 칼디란 목동이 자기도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기해서 그 붉은 열매를 다 따가지고 그러니까 이슬람 사원에 가서 저 수도사님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따왔는데 네.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 먹어보니까 이상하게 힘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악마의 씨앗이다. 해서 다 불태워라. 네. 해서 불을 태웠어요. 예. 근데 이 씨앗이 타면서 향기가 나는 거죠. I love coffee, I love tea. 그래가지고 그걸 갈아 먹기 시작했다는 것이 소위 말해서 이제 칼디 목동의 그 기원설인데 그런데 그게요. 네. 처음으로 나온 것이 1920년대예요. 그 스토리가. 예. 그러니까 윌리엄 우커스라고 영국의 그 커피 학자가 있는데
그 자기도 들은 얘기를 가지고 네. All About Coffee라는 책이 있거든요. 아하. 거기에 칼디와 춤추는 염소들이라는 스토리를 쓴 거예요. 그게 전 세계로 퍼지면서 거의 정설로 믿어지고 있는데 1920년대에 나온 스토리인데 그게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이디오피아에 가서 이 얘기를 하면 거기서도 그런 그랬어? 얘기가 있었어요? 어. 특히 이디오피아 청년들도 네. 그 얘기를 별다방에 있는 커피의 기원설에서 처음 들어봤다고 이런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칼디가 그 목동의 이름이군요. 그게. 목동의 이름이죠.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 이름을 딴 커피숍이 있던데. 그런- 칼국수집이 아니라요. 네. 원래는 이게 금기시 되던 그러면 그 음료였습니까? 원래는 이슬람권에서 네. 수피파라고 있거든요. 이슬람에. 예. 그 수니파, 시아파가 아니라 수피파라고 해가지고 네. 급격한 변화를 꿈꾸는 그런 종파예요. 메디테이션, 그 명상을 통해 가지고. 네. 난 드디어 신이 내 몸에 내려왔다. 음. 이런 식으로 급격한 변화. 예. 근데 커피 같은 경우에도 마시면 힘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몸의 급격한 변화를 이끄는 물질이라고 해서 신성시 여기서 마셨는데 음흠. 이상하지 않으세요? 열매가 커피 원두는 알겠는데 예. 그걸 누가 갈아서 음흠. 볶아서 예. 우리가 마시는 차의 형태로 만들었을까? 안 궁금하세요? 그 처음엔 되게 궁금했는데 네. 그 얘기를 저도 어느 친구한테 야, 커피라는 게 이런 게 열매가 있다는 걸 알더라도 이렇게 볶아서 또 갈아서 그 뜨거운 물 부어서 먹을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친구분한테요? 네. 역시 격조 높은 대화를 하시네요. 그랬더니 네. 그렇게 따지면 배추를 소금물에 절여서 거기에 각종 양념을 섞어서 먹는 건 어떻게 만들었겠니? 모든 음식이 다 그런 거야라고 하길래 친구분들 좋은 친구분들이시네요. 그럼 뭐 그렇겠구나. 아무튼 뭐 그러고 지나갔던 기억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커피가 뭐 이디오피아에서 처음 그 뭐 발견됐다 등등등은 예. 카더라는 설들이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현재 마시는 커피를 지금의 커피로 마시기 시작한 것은 중국의 영향이었다라는 것이 거의 정설이에요, 이게요. 네. 왜냐하면 1400년대 초반에 정화의 함대라고 아시죠? 중국에서 여기저기 전 세계로 배 타고 다녔다는 네. 그분. 네. 그 명나라의 그 영락제가 예. 그 자기의 그 약간 조카 죽이고 우리나라 수양대군 같이 정권을 찬탈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정권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정화라는 환관 보고 예. 야, 네가 전 세계 다 돌아다니면서 이 명나라의 위대성을 한번 과시하고 와라. 네, 갔다 오겠습니다, 폐하. 해서 출발한 것이 1400년대 정화의 함대인데 환관이에요. 네. 한 번 출발할 때마다 한 2년 정도 세계를 일주하고 예. 뭐 이제 중국인들의 말에 따르면 정화의 함대가 미국 뭐 샌프란시스코, LA까지 도착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증명이 안 된 거고 예. 확실한 것은 지금의 그 소말리아의 모가디슈까지는 갔다고 하는 것은 확실해요. 아프리카까지. 아프리카까지. 예. 이 정화라는 인물이 근데 중국인 국적은 중국 명나라였지만 네. 한족이 아니었어요. 생김새가 달랐어요? 우즈베키스탄 아. 사람. 그 고향이 윈난성이었어요. 남쪽에. 우리가 윈난성 하면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보이차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보이차가 생산되는 윈난성이 고향이고 또 우즈베키스탄 출신이다 보니까 종교가 이슬람교였어요. 예. 그래서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 출발하기 전에 자기 정화함대의 그 배에 예. 그 벽돌차라고 해서 보이차 같이 딱딱하게 굳혀가지고 이 벽돌처럼 예. 굳힌 차를 네. 엄청나게 많이 싣고 떠났대요. 자기도 끓여 먹어야 되니까 보이차를. 예. 쭉쭉쭉쭉쭉쭉 도착해가지고 도착한 곳이 어디냐? 현재의 예멘에 네. 도착을 했어요. 예멘에 도착해가지고 같은 이슬람 교도니까 니하오, 나는 중국에서 온 정화다. 예멘에 있는 수피파 그 이슬람 교도들이 똑같은 이슬람 교도인 중국인이지만 예. 정화가 뭔가를 끓여 먹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뭐냐 했더니 이 중국인들이 먹는 보이차란 차다. 어허. 차를 바짝 말려가지고 네. 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찻잔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마시면 된다. 네. 그래? 얼마 전에 우리 주변에서 발견된 원두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먹으면 되지 않냐? 아. 한번 먹어보자. 그러니까 중국 보이차식으로 말려가지고 갈아서 뜨거운 물을 부어서 먹으니까 오늘날의 커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확실한 것이 정화가 남기고 간 커피잔과 찻잔이 아직까지 예멘에서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화의 그런 영향으로 오늘날의 커피 음료가 탄생했다는 것은
거의 정설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말려서 물 타서 먹는 방식이 그때 유행이 돼서 이것도 말려서 깨서 물 타 먹어보고 보니까 정말 또 말려서 깨서 물 타 먹어보고 맛있더라. 아, 그 방법이 그래서 근데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이제 이슬람의 그 악마의 눈물이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게 그 유럽으로 전파가 됐을까? 이슬람에서 그러니까 악마의 눈물이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기독교의 관점이죠. 이슬람의 악마의 눈물이라고 기독교의 관점에서 이제 비하를 한 거죠. 이슬람 교도들이 마시는 별로 예. 좋지 않은 음료다. 그러니까요. 네. 원래 먹지 말라는 건 빨리 전파가 돼요. 솔직히 그건 그래요. 얼마나 맛있으면 먹지 말라고 할 거. 금기시했겠어요. 딱 그거예요, 그게요. 네, 방금 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당시 이제 그 커피 수출을 예멘에 있는 지금도 항구 이름이거든요. 모카라는 항구가 있어요. 그 모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특히 지중해죠. 이제 수출을 했는데 당시는 유럽에서 이제 금수 물품이었어요. 예. 수입하지 마라. 수입하지 말아라. 이슬람인들이 마시니까. 예. 그런데 이 베네치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돈이 되니까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그 금주령 시대 때 알카포네가 몰래 술 팔아가지고 돈 번 것처럼 예. 이 베네치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슬슬 모카에서 커피를 수입해서 약간 밀수해서 베네치아에 팔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엄청 폭리를 취했죠. 비싸니까. 아하. 근데 커피라는 것이 이제 마시다 보니까 중독이 되지 않습니까? 예. 소문이 퍼진 거예요. 교황. 그 당시 교황이 이제 클레멘스 8세 교황이었는데 야 사방천지에서 다 커피라고 마신다고 하는데 좀 가져와 보라고. 교황도 인간이죠. 그렇죠. 예. 하필이면 또 클레멘스 8세가 또 미식가였어요. 한번 내가 먹어본 다음에 네. 내가 판단하겠다고. 그래서 커피를 마셔봤는데 샤라라라라라 커피가 된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죠. 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는 일단은 악마의 눈물, 이슬람 교도들이 마시는 음료이기 때문에 마시면 안 되고 나는 교황이고 네. 어떡할까?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묘수를 꺼내요. 이렇게 마시는 음료를 이슬람 교도들만 마시는 것은 이거는 불합리하다. 이거 실제로 점사예요, 이건요. 내가 오늘부터 커피에게 세례를 내리겠다. 아하.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오늘부터 커피를 마셔도 된다. 그래서 공인을 했어요. 1600년대 초반에 클레멘스 8세가 세례를 내려가지고 야. 그래서 공식 음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커피가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지고 마시게 된 거는 중국의 정화 그리고 당시의 교황 그분의 합작품이네요, 사실상. 뭐 누구 한 사람의 역할이라기보다 여러 명들의 힘이 합쳐진 거죠. 그렇군요.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왔어요, 이 커피가? 많은 분들이 이제 고종 황제가 그 1868년이죠. 네. 아관 파천 때 손탁 여사가 처음으로 폐하 커피 한번 드셔보세요. 예. 해서 커피를 마신 고종이 이거 정말 맛있다 해서 고종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커피를 마신 커피 애호가다라고 예. 알려져 있고 거기를 바탕으로 한 또 영화도 있었지 않습니까? 고종 황제가 커피를 좋아했다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커피를 마신 사람은 고종 황제가 아니었어요. 네. 기록에 따르면 그 베르네 주교라고 세계사 시간 공부하신 분들은 좀 아실 건데 우리나라의 천주교 이 선교를 위해서 들어온 프랑스 주교 베르네 주교라고 있었거든요. 예. 고종 황제가 그만 그 선교하시고 나가라 했는데 끝까지 안 나가다가 1866년에 네. 병인 박해 때 순교를 하신 그 프랑스 신부인데 네. 그 신부가 1861년도에 중국에서 무려 45kg의 원두 커피를 제물포를 통해서 수입을 해서 서울 한성에서 내가 마셨다라는 네. 기록이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 기록이에요. 그럼 그런 거 보면 옆에서 주교님이 I love coffee, I love tea 마시고 있으면 조선인 신자들도 저기 주교님 그 뭔데 그 마시는 저도 한 모금만 했을 거라는 심적인 정황상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있겠네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 베르네 주교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커피를 마신 사람들이 조선인 최초의 커피를 마신 그런 경험자다라는 것이 추측이 가능하죠. 아, 그래서 그렇게 들어왔다. 알겠습니다. 야, 이게 사실은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즐겨 드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이 커피가 없었으면
참 많은 역사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겠구나. 시간 있으시면 저하고 뭐 칼국수라도 한 그릇 하시겠습니까? 하면 이게 뭔가 대화가 안 통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런 그 방송을 하고 있지만 예. 저의 첫 직업, 월급을 받은 첫 직업이 네. 다방 DJ였어요. 부산 광안리에서 네. 이제 그때 LP판 틀어주면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네. 뭐 신청곡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쪽지로. 자, 신청곡이 들어왔네요.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 포천에 사시는 군인이죠. 소울즈 오브 포천 띄워드리겠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요소가 부족해서 여기저기서 시끄럽죠. 우리나라는 요소 수가 일단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소동을 겪었는데 다른 나라는 이 요소를 비료에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물론 우리나라도 그래서요. 다음번에는 비료 부족 때문에 고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걱정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연초부터 비료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장바구니 물가가 더 오를 거라는 불안도 생기고 있는데 비료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후변화가 빨라지고 또 인구도 급증하고 하면서 과연 이 지구에서 이 많은 인구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작물을 다 조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식의 모험가들이라는 책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그런 우리의 고민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를 담아놓은 책이랍니다. 중앙일보 남국민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게 비료 가격이 정말 많이 올라서 네, 식량 위기가 올 거다. 비료 가격이 오르면 비료 못 사고 농사 못 짓는 분들도 생길 테니까. 그렇죠. 이게 농사지으면서 중요한 원가가 되니까 예. 실제로 작년엔 또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해서 뭐 생산량이 많이 줄어서 일손 모자랐었죠. 그렇죠. 예. 막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못 들어와서 그랬는데 음. 사실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비료 가격 걱정들을 많이 해요. 뭐 차트를 놓고 보면 비료 오르는 만큼 거의 농산물 가격이 따라 오르더라고요. 예. 그게 원가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뭐 방금 말씀하신 요소 비료 같은 경우는 좀 개도국, 인도 뭐 이런 나라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하고 예. 또 미국 같은 선진국은 또 천연가스에서 뽑아낸 암모니아로 만든 비료를 쓰는데 천연가스도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도 미국산 밀 뭐 이런 게 2배 이상 오르고 이래서 예. 가격이 정말 요즘 만만치 않습니다. 그 저도 비료를 석탄에서 만든다고 하길래 어떻게 비료가 석탄에서 나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석탄을 수증기와 섞어서 볶으면 네, 암모니아가 나오고 네, 그 암모니아로 만든 게 비료라고. 예, 맞습니다. 암모니아를 만들 다른 방법은 쉽지 않아요. 그러시더군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비료도 모자라고 또 기후 위기 이것도 농사 망치는 가장 큰 요인이죠. 요즘 나오는 문제 중에 뭐 기후 위기랑 연관이 안 된 게 별로 없는데 네. 이제 IPCC라고 이제 전 세계 유엔 산하 기구에 한 3,000명 정도의 과학자가 모인 이제 기후와 관련돼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기구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기후 위기가 어떻게 생기고 뭐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연구하는 기관인데 여기서 전망하기로는 지금 굉장히 지구가 더워지는 게 문제잖아요. 예. 그러면은 한 2050년쯤 되면 뭐 미국 남서부, 뭐 멕시코, 뭐 남아시아 이런 데가 영구적인 가뭄이 될 거라고 예측을 했대요. 네, 비가 안 오는. 예, 항상 가뭄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데가 지금도 굉장히 농산물이 많이 나오는 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유엔은 한 2050년이면 인구가 100억이 될 거라고 보는데 지구에. 예, 근데 앞으로 IPCC는 조금씩 생산량이 오히려 줄 거다. 기후 때문에. 그럼 지금 올해 우리 인류가 생산한 농작물의 양이 네. 향후 수십 년 동안에는 지금이 제일 많을 것이다. 내년에는 예. 조금 더 줄고. IPCC 예측에 따르면 와. 조금씩 계속 줄어들 거라고 하는 거죠. 비가 잘 안 와서 네, 사실은 지구의 수증기의 양은 일정하잖아요. 그렇죠. 증발됐다가 바다로 갔다가 그게 다시 증발돼서 구름으로 와서 비 내리고 다시 바다로 가고 이렇게. 그럼 왜 수증기는 똑같은데 갑자기 왜 비가 안 와? 여쭤봤더니 비가 오기는 오는데 네, 어딘가 쓸모없는 곳에서 집중호우가 많이 내린다. 그렇다고 하죠. 예, 그러니 그만큼 비가 많이 오면 어딘가는 안 올 텐데 그렇죠. 그 어딘가 서메어가 우리가 농사 열심히 지었던 그곳이라서 네, 이게 비의 양은 지구가 똑같은데 이게 내리는 지역이 막 자기 맘대로 달라지는 예, 바람에 맞습니다. 고생을 그렇다고 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이게 말이 되네. 큰일 난 거죠. 그럼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게 참 먹고 사는 문제다 보니까 뭐 그냥 덮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더 큰 문제는 그러면은 먹을 게 부족하니까 예. 당장에 뭐 밭을 늘리든지
뭐 더 농사를 열심히 짓던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상황이면. 예. 근데 문제는 지금 기후 위기가 문제인데 이 농사 자체가 기후 위기를 굉장히 가속화시킨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건 또 왜요? 의외로 방금 말씀하신 뭐 비료 사용만 해도 벌써 예. 석탄, 화석, 아, 그렇죠. 가스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석탄 볶아야죠. 예. 예. 그리고 뭐 이제 그런 농사를 지으면서 많은 에너지도 사용을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한 510억 톤인데 그 중에 한 20%한 100억 톤 정도는 네. 농사, 목축 뭐 이런 데서 나온다고 합니다. 농사 짓는 과정에서 예, 뭐 물건을 만드는 데만 나오는 줄 알지만 사실 농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후 위기 원인이 나오는 거죠. 소, 돼지가 그 버리는 이제 그거 예. 분변 이제 그런 것도 문제고. 네. 그러다 보니까 기후 위기 때문에 먹을 게 부족하면 농사를 더 지어야 되는데 예. 농사를 더 지으면 기후 위기가 더 가속화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는데 그 논 있죠, 논. 네. 논에 물 담잖아요. 네. 그 물 담아서 기르는 게 대표적이죠, 벼인데 네. 거기서는 그렇게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온다고. 아, 맞습니다. 밀은 괜찮은데 땅에서 심는 밀은 오히려 식물이니까 산소를 내뱉기도 하는데 그 쌀농사는 다 그런 문제가 또 있다고 네. 하더군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먹을 건 부족하면 농사를 더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더 지으면 탄소가 많이 나와서 기후 변화가 더 강해지고 그러면 여기저기 가뭄이라 농사가 또 안 되고 네. 이 악순환 이거 어떡하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뭐 이런 위기가 오면 이제 사람들이 기술이나 이런 개발 뭐 이렇게 돌파구를 찾잖아요. 우리가 농업에서도 지금 굉장한 혁신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책이 이제 음식의 모험가들인데 이 모험가들이 이제 한마디로 스타트업하는 그러니까 기술 같은 걸 활용을 해가지고 네. 음식을 어떻게 하면 첨단으로 만들지를 이제 연구하는 분들 얘기를 담은 책입니다. 예. 그래서 보면 우리가 농업하면 보통 1차 산업으로 따로 분류를 하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 농업이라는 게 제조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첨단 IT 산업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얘기가 생각이 들어요. 예. 이 책에 나온 분들이 거의 농부라기보다는 거의 소프트웨어 공학자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를 담은 책이어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는 기후 위기를 막을 수는 없으니 우리가 네. 이 책에서 그 방법을 써주는 건 아니고 예, 어떻게 하면 이 위기 속에서도 조금씩 식량을 더 스마트하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 책이죠. 그렇죠. 뭔가 그럼 첨단 농업이라는 뜻일 텐데. 네. 예. 어떤 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가장 좀 제가 읽었을 때 가장 이색적이었던 건 네. 수직 농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농사하면 밭 이렇게 네. 땅에다가 짓는 넓게 거잖아요. 펼쳐서. 예, 여기는 에어로팜스라는 스타트업을 조명을 하는데 이 스타트업은 뉴저지라는 미국에 있는 도시에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예전에 제철소로 썼던 공장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공장 안에다가 네. 한 24m 높이의 구조물을 세워놓고 그걸 음. 12층으로 나눕니다. 네. 그러면 한 층 단위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거기다가 씨를 뿌려가지고. 층층마다 네, 수직인 거죠. 아파트처럼 마치. 12층에 올라가면 또 12층 바닥에 넓게 까는 그런 게 아니라 예. 뭔가 이렇게 세워놓고 기르나 봐요. 예, 그럼. 구조물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아. 이렇게 천을 깔아놓고 예. 씨를 뿌리는데 이게 그냥 뭐 그러면 땅에서 하던 걸 거기다 한 게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여기는 재미있는 게 물이랑 흙이 없어요. 이 안에는. 물흙 없이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천의 위에다가 일단 그 로봇이 쫙 스캔을 해가지고 아주 이상적인 배치로 씨를 일단 뿌린다고 합니다. 젖은 천 위에 예, 젖은 천 같은 데다 뿌리고 예. 그럼 뿌리가 세워져 나오잖아요. 싹 나겠죠? 예. 예. 그럼 거기가 공장 아니면 햇빛을 어떻게 하냐 하면 위에 LED 전구가 이렇게 켜져 있습니다. 가짜 햇빛. 예, 가짜 예. 햇빛을 켜놓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얘가 햇빛을 받고 영향을 받아서 뿌리를 피면 뿌리가 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증기 안에다가 영양분을 섞어서 촥 뿌려놓습니다. 천 위에다가 예, 수증기를 뿌린다고요? 예, 천 밑으로 이제 수증기들이 지나가는 거죠. 그렇게. 그럼 얘네들이 그 뿌리로 그거를 빨아들이는데 물을 쫙 뿌리면은 사실 우리가 농사 같은 거 체험해 보면 한 1리터를 뿌리면 다 거의 다 그냥 흡수해 버리고 밑으로 다 빠지죠. 그렇죠. 네. 여기는 딱 측정을 해서 얘가 필요한 양만큼 딱 계산을 해서 수증기로 뿜어내는 수증기로 거죠. 칙 이렇게. 예. 그렇게 하고 또 얘네들 그 양상추 같은 데다 딱 그 센서를 심어가지고 예. 지금 부족한 영양분이 뭔지 이런 걸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믹스를 해가지고 그 방금 말씀드린 수증기 기체를 또 조정을 하는 거죠. 기체 안에는 뭐 그 비료 성분이 들어 있고. 예. 그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농사 지을 때 그냥 논 넓이에 따라서 뿌리던 거를 네. 정말 그 양상추가 딱 자랄 만큼만 맞춰가지고
물을 조금 뿌려도 되겠네요. 아주 조금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아, 새 나가는 물이 없이 그냥 예. 흡수하니까. 예. 그러면 천에다가 그냥 물을 뿌릴 이유는 없는 거니까 네. 딱 양상추가 먹을 만큼만 쓰게 되는 거죠. 알뜰하게. 네. 물 좀 넉넉히 주면 되지. 그게 또 물값이 아까워서 그런가 아니면 그 관계 시설도 해야 되고 하니까 수직 농업에는 안 받는다고 봤나 보군요. 일단 이게 가장 좋은 장점이 도시에서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녹색 채소들은 네. 도시에서 많이 소비를 하는데 또 금방 시들잖아요. 그렇죠. 상추 뭐 깻잎 예. 이런 거죠. 주로 이런 수직 농업에서는 그런 걸 많이 해요. 네. 예.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이 일단 땅을 아낄 수 있는데 여기서는 같은 생산량을 만드는 밭에 비해서 한 400분의 1 정도의 면적을 쓴다고 합니다. 같은 면적이면 400배. 예. 예. 그렇게 하고 또 물도 그거보다 수십 분의 1만 사용하고 비료 낭비도 굉장히 적으니까 예. 에너지나 환경 차원에서는 굉장히 자원 절약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냥 밭에다가 물 줘가지고 거기 지하수로 흘려 보내면 예. 아깝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예. 요즘 이 수직 농업 비슷한 거 우리나라에서도 하는 회사가 있는 것 같던데요, 슬슬. 예, 국내에도 찾아보니까 예. 이런 스마트팜이라고 요즘 이름 붙여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제가 찾은 거에서는 어떤 딸기 농사, 토마토 농사를 지으시는데 네. 비슷하게 수직으로 하신 다음에 거기는 그 줄기 같은 데다가 이렇게 주사 바늘 같은 걸 꽂아 놓는데 이게 링거처럼. 예. 네. 근데 이게 아주 높은 감도의 센서여가지고 걔네들이 혈액 같은 게 돌잖아요. 체액이 돌잖아요. 식물도 그게 돌죠. 예. 예. 그럼 그걸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서 얘가 목이 마르구나. 뭐 얘가 지금 뭐 무슨 영양분이 부족하네. 하면 그거에 맞춰서만 딱 밥을 그러니까 야. 영양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면적에서 몇 배의 산출량이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업체 같은 경우도. 신기하긴 한데 네. 사람보다도 더 대접 잘 받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 가끔씩 그 애완동물에게 우리가 드리는 정성을 보면서 네, 맞습니다. 공감도 하지만 네. 야, 저 정도 대접 못 받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 예.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이제 이 고민을 하고 넘어가는데 예. 식물을 보면서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예,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거죠. 네. 이제 수직 농장이라 물도 부족하고 땅도 부족하니까 그렇다.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식물이 잘 크면 이제 고민 좀 덜해도 되네요. 근데 이게 지금 듣기에는 굉장히 멋있는 아이디어인데 네. 문제는 이게 좀 한정적이에요. 뭐 제가 말씀드린 과일이라든지 뭐 채소, 그러니까 이게 녹색 채소들 있잖아요. 뭐 그냥 우리가 소량으로 샐러드 먹거나 뭐 디저트로 먹는 정도의 이런 거에는 이 체산성이 맞다고 해요. 네. 근데 우리 주식인 뭐 쌀이나 뭐 고구마 농사, 뭐 구황작물들 이런 거를 여기다 하기엔 아직은 체산성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아무래도 좀 이런 녹색 채소, 비싼 채소. 비싼 채소 그런 데다가 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그러면 우리 주식을 해결해야지 뭐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쌀, 고구마, 감자, 밀. 그렇죠. 예. 근데 물론 그런데도 이런 수직 농업 방식은 아니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센서를 활용해 가지고 정말 정밀하게 물과 비료를 사용하는 기술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첨단 농업. 예를 예. 들면 어떤 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비료 같은 거를 줄 때도 음. 옛날처럼 그냥 뭐 이렇게 살포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어느 정도 이 밭의 이제 영양 상태를 보고 얘네들의 뭐 생장 상태를 측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뿌려놓고 이런 그것도 다 이제 AI나 뭐 이런 빅데이터 같은 걸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산성을 늘리는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특히 예. 제초제도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예, 제초제 같은 경우도 이제 농사를 지을 때 항상 농약, 쉽게 말해 농약, 뭐 제초제 이런 거 많이 뿌리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도 당연히 환경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도 하고 일단 토지를 오염시키니까. 근데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중국 국가에서 밝힌 건데 자기들 경작지 한 20% 정도가 토양 오염이 되어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경작지의 20%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도 지금 비료 사용을 많이 하는 나라고. 그래서 제초제 사용을 어떻게 줄일까 하다가 어떤 또 블루리버 테크놀로지라는 스타트업이 나오는데 네. 여기는 로봇을 활용해서 제초를 하는 곳입니다. 로봇 보고 잡초 뽑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뽑는 건가 했는데 그거는 좀 어렵다고 하고 네.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로봇가 이렇게 쭉 밭 위를 지나가요. 네. 그럼 자기가 이렇게 딱 그 스캔을 해가지고 잡초를 딱 그 알고리즘으로 분간을 한 다음에 예. 그 잡초를 향해서 약간 그 제초제를 쏜답니다. 이렇게 아. 저격을 하듯이. 로봇이 총을 들고 다니면서 뽑지는 못하고 예. 너무 어렵고 예. 제초제를 쏜다. 예, 제초제를 탁탁 쏘는 거죠. 잡초에만. 예.
그래서 이게 당연히 풀과 잡초를 분간하는 게 사람도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 업체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업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런 모카밭을 다니면서 수천 장의 사진을 찍고 네. 그 기계학습을 시켜가지고 이건 잡초야. 이건 잡초인 걸 이건 뽑으면 안 돼. 모카야 예. 이건. 아 이건 잡초야. 이렇게 계속 가르친다는 거죠. 예, 그 공부를 시키는데 지금은 꽤 그게 성능이 좋아졌다고 해요. 예. 그래서 원래는 한 95리터 정도 어떤 이제 농장 사례가 나오는데 그 농장이 한 95리터 정도 제초제를 썼는데 예. 이 기계를 하고 나더니 7리터 정도로 줄었다 제초제 사용이. 와 그동안 우리가 제초제를 얼마나 대충 뿌리고 그렇죠. 다녔는지를 그냥 아무나 맞아라 뭐 이러면서. 마구 뿌린 거죠 사실. 아 그랬었던 거군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장점이 뭐냐면은 일단 농부 입장에서는 제초제가 10분의 1 이하로 줄었는데 네. 저는 뭐 농사를 당연히 안 지니까 몰랐는데 이 제초제 비용이 한 농사 원가의 30-40% 같은데요. 와. 생각보다 굉장히 비싼 제품이라고 하기야 합니다. 씨 뿌리고 자라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수확할 때까지 그냥 제초하는 게 일이에요. 농사는. 그렇죠. 예. 네. 예. 그런데 일단 비용이 줄었고 또 재밌는 건 또 우리가 먹어야 되는 작물에는 안 묻으니까 네. 유기농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어, 제초제를 깨끗하고. 뿌려놓고도. 네. 아유 기특한 녀석.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중앙일보 남국민 기자와 함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인사드리죠.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